평양 5호 초대소. 그곳에는 상류층으로 보이는 남녀가 한데 모여 술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춤추고 노래하고 남성들은 음흉한 시선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죠. 그 남자들 중 유독 통통한 청년이 앳되어 보이는 여자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동무는 이따 보자오. 그 말 한마디에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그날 이후 여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임무를 받게 되죠. 과연 그녀가 받은 특별 임무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숨겨진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설화입니다. 물론 본명은 아닙니다. 북에 아직 살아계실지도 모를 부모님과 동생 때문에 저는 제 진짜 이름을 밝힐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함경남도 함흥시였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라면 다들 아실 거예요. 함흥냉면으로 유명한 그 함흥말입니다. 온천강이 도시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동쪽으로는 동해바다가 펼쳐진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1984년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집은 함흥에서는 그래도 좀 사는 편이었어요. 아버지는 인민군 장교 출신이셨고 어머니는 학교 교원이셨거든요. 북한에서 군장교 집안이라는 건 우리나라로 치면 그래도 공무원 가정 정도는 되는 거였습니다. 앙냉이밥이 아닌 흰쌀밥을 가끔이라도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춤을 좋아했습니다.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러나오면 부엌에서 설거지하시던 어머니 옆에서 빙글빙글 돌곤 했어요.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설아는 손끝 발끝이 다 살아있다고. 그 말이 어찌나 좋았는지 저는 더 열심히 춤을 췄습니다. 8살이 되던 해 함흥예술학원 입학시험을 봤습니다. 어머니가 며칠을 굶어가며 모은 돈으로 새 무용복을 사주셨어요. 시험장에 들어가던 그 아침 어머니가 제 머리를 빗겨주시면서 그러셨습니다. 우리 딸, 평양 가서 큰 무용수가 되거라. 어머니 아버지, 호강시켜다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 줄 알았거든요. 학원 생활은 고됐지만 행복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발레 기본 동작을 연습하고 낮에는 학과 공부, 저녁에는 다시 무용 연습. 손톱이 빠지고 발가락이 휘어도 저는 웃을 수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박수를 받을 그날을 그리면서요. 18살이 되던 봄이었습니다. 평양에서 큰 무용 경연이 열렸는데 거기서 제가 1등을 했어요. 함흥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 집 마당에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에 무뚝뚝한 분이셨는데 그날만큼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우리 딸이 함흥의 자랑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부엌에서 두부를 부치며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함흥냉면을 먹었습니다. 동생은 면발을 후루룩 빨아들이며 누나, 평양 가면 나도 데려가줘 라고 했어요. 저는 웃으며 그래, 누나가 꼭 데려갈게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저는 지금까지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학원으로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셋과 단정하게 머리를 빗어 넘긴 여자 하나. 그들은 교장 선생님과 한참을 이야기하더니 학생들 명단을 받아들고 무용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왜 우리를 보러 왔는지, 그저 평양에서 큰 무용단에서 사람을 뽑으러 온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쩌면 제 인생이 영영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그 막연한 설렘만 가슴에 가득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이 제 인생이 두 동강 나던 날이었습니다. 함흥에서 평범하게 살아온 18살 김설아는 그날 죽었고 다른 김설아가 태어난 거죠. 여러분, 그날 무용실 문을 열고 들어온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바로 평양노동당 중앙위원회 5과였습니다. 5과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그때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죠. 그곳이 바로 김씨 일가의 사적인 시중을 들 여자들을 골라내는 곳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 임금님 후궁 뽑던 일을 떠올리시면 비슷할 거예요. 다만 이건 1990년대도 아니고 2000년대 일이라는 게 다를 뿐이죠.
그날 무용실에 들어온 그 사람들은 학생 20명을 일렬로 세웠습니다. 한 사람씩 앞으로 나오라고 하더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라고요. 키를 재고 몸무게를 재고 얼굴을 이리저리 돌려가며 살펴봤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게 무슨 무용수 선발 같은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음날 저를 포함한 5명만 따로 불러내더니 함흥 시내에 있는 어느 건물로 데려갔습니다. 난판도 없는 회색 건물이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까 의사 가운을 입은 여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그러더라고요. 옷을 다 벗으라오. 여러분, 그때 제 심정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18살 처녀가, 그것도 부모님 슬하에서 곱게 자란 아이가 낯선 어른들 앞에서 옷을 벗어야 했습니다.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옆에 보이브 사람들이 서 있었거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하나하나 벗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 여자들은 제 몸을 구석구석 살폈습니다. 흉터가 있는지, 점이 어디 있는지 다 기록하더라고요. 마치 시장에서 소를 고르듯이 말입니다.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다룰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요.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듣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어요. 안 돼. 우리 서로 안 보낸다. 어머니는 그날 밤 내내 우셨습니다. 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담배만 태우셨어요. 평생 군생활하신 분이 처음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그날 봤습니다. 이튿날 아침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설아야, 우리는 거부할 수 없다. 호거와 명령은 곧 장군님 명령이다. 거부하면 우리 가족 다 죽는다. 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가야 한다는 것을. 가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모두 사라진다는 것을요. 떠나는 날, 어머니는 제 손에 흰 떡을 쥐어주셨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쌀을 빻아 만드신 거였어요. 설아야, 어디 가셔도 밥은 꼭 먹어라. 어머니가 너 굶을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다. 어머니가 그 말씀하시는데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우리 어머니, 그때 46이셨는데 그날 100살은 늙어 보였습니다. 기차는 함흥역을 떠나 평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성천강이 멀어지고 어릴 적 뛰놀던 들판이 사라졌습니다. 함께 가는 5명 모두 말이 없었어요. 다들 같은 마음이었겠죠.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인지, 거기서 무슨 일을 겪게 될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요. 평양에 도착한 건 그날 밤 10시쯤이었습니다. 검은 승용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에 올라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평양 외곽의 어느 별장 같은 건물이었습니다. 높은 담장, 철문, 그리고 무장한 경비병들. 그곳이 바로 제가 5년을 갇혀 지내게 돼 5호 초대소였습니다. 문이 닫히던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는 함흥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요. 5호 초대소. 그곳은 겉으로 보기엔 정말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옛날 청와대 영빈관이라고 하면 떠올리시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대리석 바닥에 샹들리에가 천장에 매달려 있고 외제 소파에 두꺼운 양판자까지. 함흥에서는 평생 구경도 못 해본 호화로움이었습니다. 방을 배정받았는데 혼자 쓰는 방이었어요. 침대도 푹신하고 따뜻한 물도 콸콸 나왔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어요. 평양 한복판에서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요. 우리 함흥 사람들은 한겨울에 손발이 얼어 터지도록 살았는데 말입니다. 첫날 밤, 같은 방을 쓰던 적은 없지만 옆방의 미향 언니가 살금머니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21살, 청진에서 온 언니였어요. 언니가 제 손을 잡더니 작은 목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설아야, 여기가 어떤 곳인지 너 모르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가 한숨을 쉬더니 그러더라고요. 여긴 그냥 노래하고 춤만 추는 곳이 아니야. 우리는 윗분들 시중도 들어야 해. 그때 언니의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21살 처녀의 눈이 아니었어요. 마치 인생을 다 산 노파의 눈빛이었습니다. 다음 말부터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노래, 춤, 술 따르는 법, 외국어 인사말, 심지어
걷는 자세까지. 우리 어머니가 시집 갈 때 어른들 모시는 법 배우셨다는데 그것보다 훨씬 엄격했습니다. 조금만 자세가 흐트러져도 회초리가 날아왔어요. 회초리 자국이 남으면 안 된다고 다리 안쪽이나 손바닥만 골라서 때리더라고요. 한 달이 지났을까요? 첫 번째 향연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큰 홀로 나갔어요. 그 홀에 들어선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양주병이 줄지어 서 있고 처음 보는 음식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캐비어가 뭔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일반 인민들은 강냉이죽 한 그릇도 못 먹어 굶어 죽는데 그 자리에는 음식이 남아돌아 버려지고 있었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동안 저는 손님들 얼굴을 슬쩍슬쩍 봤습니다. 다들 군복이나 양복을 입은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추리 한참 돌고 나니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어떤 손님이 손가락으로 한 언니를 가리켰어요. 그러자 진행을 보던 여자가 그 언니를 데리고 홀 옆에 있는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날 밤 알았습니다. 새벽 1시쯤이었을까요? 제 방 옆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누가 우는가 싶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그 언니였어요. 손님이 가리킨 그 언니. 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습니다. 그래도 그 소리가 들렸어요. 밤새도록 들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식당에서 그 언니를 봤습니다. 화장을 곱게 했지만 눈동자가 죽어 있었어요. 위양 언니가 제 옆구리를 쿡 찌르며 속삭였습니다. 보지 마, 설아야. 너도 곧 저렇게 돼. 여러분, 그때 제 나이 19이었습니다. 함흥에서 어머니 아버지 사랑받으며 곱게 자란 아이가 평양의 어느 호화 별장에서 그런 광경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날 화장실에 들어가서 변기를 붙잡고 한참을 토했습니다. 토할 게 없는데도 자꾸만 헛구역질이 났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그게 김설화가 아니었어요. 그건 그냥 5호 초대소의 어린 여자였습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가 흘렀습니다. 저는 어느덧 5호 초대소에서 21살이 되어 있었어요. 처음엔 견딜 수 없었던 일들이 점점 무덤덤해졌습니다. 사람이 무섭더라고요. 짐승 같은 일을 매일 보고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마음에도 굳은 살이 박이는 거예요. 향연은 끊임없이 열렸습니다. 한 달에도 몇 번씩, 어떤 때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손님들은 군복을 입은 장성들, 양복을 차려입은 당 간부들, 그리고 가끔은 외국에서 온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노래하고 춤추고 술 따르고 웃고 그게 우리 일이었어요. 음식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요? 그 자리에 올라오는 양주가 한 병에 우리 함흥 사람들 1년치 식량값이었습니다. 캐비어, 송로버섯, 외국에서 들여온 치즈, 프랑스 포도주. 저는 그때까지 그런 음식이 세상에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음식들이 반도 안 먹고 그냥 버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동생은 그 시간에 강맹이밥 한 그릇을 못 먹어 굶고 있을 텐데 말이에요. 2008년 어느 가을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분위기가 좀 달랐어요. 평소보다 경비가 삼엄했고 진행하는 사람들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우리한테는 오늘은 특별한 분이 오신다. 절대 실수하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저녁 7시쯤 홀에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눈에 띄었어요. 통통하고 키가 크지 않은 청년이었습니다. 나이는 26이나 됐을까요? 그런데 이상한 게 그 청년이 들어오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장성들이 일제히 일어나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백발이 성성한 늙은 군인들까지 말이에요. 저는 그때 직감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군지를요. 당시에는 아직 후계자로 공식 발표되기 전이었지만 우리 안에서는 소문이 돌고 있었거든요. 장군님 셋째 아들이 후계자가 될 거라고요. 그날 저는 그분 바로 앞에서 무용을 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티내면 안 됐어요. 춤을 마치고 술을 따르는데 그분이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빙긋 웃으며 그러더라고요. 동무는 이따 보자오.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어떤 의미인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알았습니다. 옆에 있던 미양 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네, 알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다른 답이 있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저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다음날 새벽, 저는 욕실에 들어가 1시간 넘게 몸을 씻었습니다. 뜨거운 물을 틀어놓고 비누칠을 하고 또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씻어도 더러운 기분이 가시지 않더라고요. 찰칵을 벗겨내고 싶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더 이상 김설아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냥 죽어버린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19의 함흥을 떠난 그 아이는 그날 밤 완전히 죽었습니다. 미양 언니가 욕실 앞으로 와서 작은 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설아야, 이제 너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됐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욕실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었어요. 함흥냉면 한 그릇만 어머니 손으로 차려주시면 좋겠다고 그 생각만 했습니다. 그날부터였습니다. 저는 도망쳐야겠다고 결심한 게 도망쳐야겠다는 마음을 먹기는 했지만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되는 일이겠습니까? 5호 초대소는 그야말로 세잔이었어요. 높은 담장에 무장한 경비병. 외출은 1년에 한두 번 명절 날 뿐. 그것도 보위부 요원 2명이 24시간 따라붙었습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 옛날 시집간 새색시, 시집살이 얘기 들어보셨죠? 그것보다 100배는 더 갇혀 사는 거예요. 가족한테 편지 한 통 쓰는 것도 안 됐습니다. 전화는 더더욱 안 되고요.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계신지, 동생이 잘 자라는지, 함흥 우리 집은 어떻게 됐나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게 가장 미치는 일이었습니다. 차라리 죽었다는 소식이라도 들었으면 마음을 정리할 텐데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조차 모르는 그 막막한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2008년 봄이 끝나갈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진행을 맡던 책임자가 우리를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더니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친선 공연단을 꾸린다. 너희 중에 5명을 뽑아 해외에 보낸다. 해외라는 말에 모두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5호 초대소에 들어온 뒤로 평양 시내 구경도 제대로 못 해본 우리한테 해외라뇨. 그게 어느 나라냐고 누가 물었습니다. 책임자가 그러더라고요. 체코슬로바키아라는 나라다. 우리하고 친한 사회주의 형제국이다. 체코슬로바키아. 그때 저는 그 나라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 세대에는 동유럽이 다 사회주의 국가였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때는 이미 체코슬로바키아도 둘로 갈라져서 체코랑 슬로바키아가 따로 됐고 사회주의도 무너진 지 한참 됐던 시절이었어요. 다만 우리는 그런 걸 모르고 있었던 거죠. 북한에서 가르쳐주지 않으니까요. 선발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노래, 춤, 외국어, 인사말, 외모.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뽑혀야 한다고요. 이게 제가 세장에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평양에서는 도망칠 곳이 없지만 해외라면 어쩌면, 정말 어쩌면 살 길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무용은 제 전공이었으니까 자신 있었고 노래도 평소보다 더 정성껏 불렀어요. 책임자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제가 꼭 가서 우리 공화국의 영광을 빛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거짓말의 무서움을 알았습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할 수 있구나 하고요. 결과 발표가 있던 날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5명 안에 들어간 거예요. 미양 언니도 함께였습니다. 우리는 서로 손을 잡고 환호하는 척했지만 둘이 눈빛이 마주쳤을 때 알았어요.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요. 그날 밤 미양 언니가 제 방으로 살그머니 왔습니다. 언니가 작은 목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설아야, 너 무슨 생각하고 있지?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히 말했어요. 언니, 저 거기 가서 도망치고 싶어요. 언니가 한참 동안 저를 쳐다보더니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설아야, 나도 같은 생각이야. 그런데 들키면 우리 둘 다 죽어. 우리 가족도 다 죽어. 그 말이 맞았습니다.
도망에 성공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끝이었어요. 우리는 그날 밤 새벽까지 속삭였습니다. 어떻게 도망칠지, 어디로 갈지. 한국 대사관이라는 게 있다는데 그게 어디 붙어 있는지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래도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출국 날짜가 정해졌어요. 그해 10월 둘째 주. 우리는 평양을 떠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평양 순안공항을 떠나던 날. 저는 비행기라는 걸 태어나서 처음 타봤습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도 옛날 처음 비행기 타셨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셨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다만 저는 설렘보다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이 비행기가 저를 자유로 데려갈지 아니면 더 깊은 지옥으로 데려갈지 알 수 없었거든요. 비행기는 러시아를 거쳐 한참을 날아갔습니다. 창밖으로 끝없는 들판이 펼쳐졌어요. 함흥에서 평양 갈 때 봤던 그 좁은 세상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세상이 이렇게 넓구나.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크라 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웃고 떠들고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옷차림도 알록달록 화려했고 머리 색깔도 노랑, 빨강, 별별 색이 다 있더라고요. 우리 북한에서는 다들 비슷한 옷을 입고 비슷한 머리를 하고 늘 굳은 얼굴로 다니는데 말이에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아,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구나.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프라하 중심가에 있는 꽤 큰 호텔이었어요. 우리는 한 방에 2명씩 배정받았는데 저는 미양 언니와 같은 방을 쓰게 됐습니다. 둘 다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처지였으니 이건 정말 하늘이 도왔다고밖에 할 수 없었어요. 물론 보위부 요원 2명이 우리를 따라다녔습니다. 한 명은 남자, 한 명은 여자. 24시간 감시였어요. 방 밖으로 한 발자국도 혼자 못 나갔습니다. 식사할 때도, 공연 연습할 때도, 심지어 화장실까지 따라왔어요. 화장실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감시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창밖을 보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프라하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거든요.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옛날 유럽 영화에서 보셨던 그런 풍경 있잖아요. 빨간 지붕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고 멀리 큰 강이 흐르고 돌다리가 놓여있고 진짜 그림 같았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 안 어딘가에 한국 대사관이 있을 거다. 내가 저기 도착하기만 하면 나는 살 수 있다. 공연은 사흘 동안 열렸습니다. 체코 사람들이 우리 공연을 보러 왔는데 신기한 게 별로 박수를 안 치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사회주의 형제국이라고 환영했을 텐데 이제는 다 옛날 얘기였던 거죠. 그래도 우리는 웃으면서 노래하고 춤췄습니다. 공연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는데 미양 언니가 제 옆에 와서 작은 목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소라야, 내일 새벽이야. 새벽 3시.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거예요. 언니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보웨이브 요원들이 저녁에 술 마시는 걸 봤대요. 새벽 2시쯤이면 골아 떨어질 거다. 그 틈을 타서 호텔 비상계단으로 내려간다. 1층 뒷문으로 빠져나가서 택시를 잡는다. 그리고 무조건 외친다. South Korean Embassy. 한국 대사관이라는 영어 말이었어요. 그 한마디를 우리는 그날 100번도 더 연습했습니다. 새벽 2시 반. 저는 침대에 누워 시계만 봤습니다. 가슴이 어찌나 뛰던지 옆방 보위부한테 그 소리가 들릴까봐 걱정될 정도였어요.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떠나는 날 손에 쥐어주셨던 흰떡. 그 흰떡의 따뜻함이 갑자기 손바닥에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마음속으로 어머니께 빌었습니다. 어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살게 해주세요. 한 번만. 딱 한 번만요. 새벽 3시. 미양 언니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가자 설아야. 우리는 신발을 손에 들고 맨발로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의 숨소리가 어찌나 크게 들리던지 그 소리에 보위부가 깨어날까봐 무서웠어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카펫이 깔린 복도를 살금살금 걸었습니다. 보위부 방 앞을 지날 때는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다행히 안에서는 코 고는 소리만 들리더라고요.
책임자가 술을 진탕 먹였던 모양이에요. 비상계단을 찾았습니다. 호텔 8층에서 1층까지 내려가야 했어요. 신발은 손에 들고 맨발로 한 층 한 층 내려갔습니다. 미양 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언니 손도 제 손도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1층 비상문을 열고 호텔 뒤편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3시 10분. 프라하의 가을 새벽 공기가 코끝을 찔렀어요. 그때 처음으로 자유의 공기를 마신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정신을 차려야 했어요.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길어야 한두 시간이었거든요. 보웨이브가 깨어나기 전에 대사관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큰 길로 나갔습니다. 새벽이라 택시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5분, 10분이 지나도 빈 차가 안 왔습니다. 미양 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설아야, 만약 못 잡으면... 그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저도 알았습니다. 못 잡으면 우리 둘 다 죽는다는 걸요. 그때 멀리서 노란 불빛이 보였습니다. 택시였어요. 우리는 길 한가운데로 뛰어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택시가 멈췄어요. 운전사가 의아한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더라고요. 동양 여자 둘이 새벽에 호텔 뒤편에서 손짓하고 있으니 이상했겠죠. 우리는 차에 올라타자마자 외쳤습니다. South Korean Embassy. South Korean Embassy. 그 한마디를 어찌나 연습했던지 입에서 자동으로 튀어나왔어요. 운전사가 알아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더니 차를 출발시켰어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택시는 프라하 시내를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그 아름다운 도시가 스쳐 지나갔어요. 돌다리, 오래된 건물들, 가로등 불빛, 평생 기억에 남을 새벽이었습니다. 미양 언니가 제 손을 잡고 그러더라고요. 설아야, 우리 살 수 있을까?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저도 몰랐으니까요. 20분쯤 달렸을까요? 택시가 어느 골목 앞에 멈췄습니다. 운전사가 한 건물을 가리키며 그러더라고요. Korean Embassy. 저는 그 건물을 봤습니다. 회색 담장에 태극기가 걸려 있더라고요. 태극기, 그 깃발을 그때 처음 봤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인공기만 그리며 자랐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사관 정문 앞에 사람이 둘 서 있는 거예요. 체코 경찰이었습니다. 새벽인데도 정문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다가가면 분명히 막을 거였어요. 신분증을 요구할 테고 그러면 우리는 끝장이었습니다. 미양 언니가 담장 한쪽을 가리켰어요. 정문에서 좀 떨어진 곳, 경찰 시선이 잘 안 닿는 곳이었습니다. 담장 높이는 어른 키 정도 되어 보였어요. 우리는 눈빛으로 결심했습니다. 넘는다. 택시비를 어찌어찌 치르고 사실 미양 언니가 평양에서 몰래 챙겨온 미국 달러였어요. 우리는 담장 쪽으로 살그머니 다가갔습니다. 언니가 먼저 올라타기로 했어요. 제가 언니 발을 받쳐주고 언니가 담장 위로 올라가서 저를 끌어올리는 작정이었습니다. 언니가 담장 위로 올라간 순간이었어요. 어디선가 호각 소리가 들렸습니다. 체코 경찰이 우리를 본 거예요. 호각 소리와 함께 발자국 소리가 달려왔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담장을 잡고 기어올랐어요. 손에서 피가 났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언니가 제 손을 잡아당겨줬어요. 저는 담장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대사관 마당에 떨어진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살았다. 살았다. 그 말만 입에서 흘러나왔어요. 대사관 마당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저희를 발견한 건 야간 당직 직원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한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괜찮아요. 이제 안전합니다. 한국말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5년 동안 짓눌렀던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거예요. 깨어났을 때 저는 따뜻한 방 안에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손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을 쥐어주셨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누가 저한테 따뜻한 걸 건네준 거였습니다. 그 우유를 마시면서 저는 또 울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으로 가려면 체코 정부의 허가가 필요했어요. 북한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죠. 다음 날 아침부터 북한 대사관에서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인민을 납치했다. 당장 돌려보내라. 체코 정부가 우리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할 때까지 우리는 대사관 안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갔어요. 그렇게 6달이 지났습니다. 6달이에요, 여러분. 좁은 방 안에서 6달을 갇혀 있었습니다. 그 5호 초대소보다는 1000배 나았지만 그래도 갇혀 있는 건 똑같았어요.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모에이브가 우리를 잡으러 오는 꿈. 어머니가 처형당하는 꿈. 미항 언니랑 둘이 부둥켜 안고 운 밤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대사관 직원분이 화난 얼굴로 들어오셨어요. 한국행 허가 났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미양 언니랑 손을 잡고 어린아이처럼 펄쩍펄쩍 뛰었어요. 5호 초대소 들어간 이후로 그렇게 환하게 웃어본 게 처음이었습니다. 2009년 4월 저는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릴 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발이 한국 땅에 닿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입을 맞췄습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 옛날 6.25 때 피난 가셨다가 돌아오신 분들이 그러셨다고 하잖아요. 그 마음이었어요. 하나원에서 3달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텔레비전을 마음대로 봤어요. 인터넷이라는 것도 처음 해봤습니다. 검색창에 북한이라고 쳤더니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진실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날 밤 새벽까지 컴퓨터 앞에서 울었습니다. 우리가 속고 살았구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동생, 함흥 사람들 모두가 속고 살았구나. 하나원을 나와서 정착한 곳은 경기도의 어느 임대 아파트였습니다. 처음 마트에 갔을 때 그 기억은 평생 못 잊을 거예요. 사과가 산처럼 쌓여 있고 우유가 종류별로 진열되어 있고 빵 종류만 100가지가 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또 울었어요. 우리 동생이 강냉이밥 한 그릇을 못 먹고 있을 텐데 여기는 음식이 넘쳐나는구나. 한 민족이 이렇게 다르게 살고 있구나. 지금 저는 46살입니다. 한국에서 산 지 17회가 되었네요. 처음엔 식당에서 일하다가 검정고시 보고 대학도 졸업했어요. 지금은 탈북민 인권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5호 초대소를 겪은 후배들을 돕고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 실상을 알리는 일을 해요. 이양 언니는 어떻게 됐냐고요? 언니도 한국에 잘 정착했습니다. 부산에서 작은 식당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함흥냉면을 먹습니다. 그날 새벽 프라하 호텔에서 맨발로 도망쳤던 그 마음을 우리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북에 있는 우리 자매들을 잊지 말아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5호 초대소에서 울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입을 다물면 그 아이들은 영원히 묻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말합니다. 통일이 와야 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함흥 고향 땅을 다시 밟을 수 있도록 부디 통일이 와야 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디 잊지 말아주세요.